놀라지 마세요. 영업이익률이 12.3%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좋아지고, 그러니까 네. 매출 볼륨도 올라오고, 근데 영업이익률이 12%까지 올라오면 영업이익률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이 오셨는데요. 네, 투자의 아이디어 디리스킹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리스킹은 무엇이며 관련해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이 디커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안 본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길을 간다는 거니까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완전한 단절 전략이 이제 디커플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뭐 단절 전략보다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약간 리스크가 계속 커질 수 있잖아요. 견제는 해야 되는데 네. 얘를 죽이고 가는 거는 좀 사실 먼저 유럽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맞습니다. 디리스킹. 네,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뭔가 좀 견제이긴 하지만 또 좀 여지를 두는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추징이 너무 되다 보면 이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상 나오는 것이 중국 쪽은 뭐 히토리우라든지 희귀금속 그렇죠. 이런 예, 것들 예. 막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또 환경 문제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 할 수 하기가 없는 게 있죠. 좀 뭐 그렇죠.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나 네. 그들의 뭐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사실 중국은 조금 대신해 하는 주는 거잖아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맞아요. 뭐 위험도 높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도 뭐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싼 노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사실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러한 어떤 의존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 관련된 전략으로 가고 있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올해 5월 달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관련된 그 G7 정상회담에서 네. 각국 이제 정상이 중국의 경제 강압 관련된 공동 대응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디커플링과 관련된 일부분이 아니라 디리스킹 쪽으로 재규정을 지난 5월 달에 일단 G7 정상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EU의 경우에도 디리스킹 차원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나 핵심 원자재법 이런 것들 그리고 탄소 중립 산업법 이런 것들을 EU가 도입을 하면서 역내 청정 에너지 관련된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확보에 EU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완전히 이제 서로를 떼고 갈 수는 없어요. 서로 손을 잡고 가되 어느 정도 좀 견제를 하면서 가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주식시장에 지금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결국 그 자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IRA 법 말고 이게 IIJA 법이라는 건데요. 네. Infrastructure Invest and Jobs Act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이라 불리는데 뭐 IRA 관련된 법과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반도체법, 이 Chips and Science Act 등과 연계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들이 국내 증권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에 따르면 도로나 철도, 상수도, 전력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생산 기반에 향후 10년 동안 1.2조 달러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을 퍼붓겠다는 게 이제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법은 연방의회가 법률서 이미 승인했던 다수의 도로라든지 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등 인프라 관련 예산 연장을 승인하기 위해서 6,500억 달러 정도를 책정을 이미 했고요. 교통에 2,840억 달러 그리고 상하수도 550억 달러, 광대역에 650억 달러 그리고 에너지 전력에 730억 달러, 환경에 210억 달러, 수자원에 83억 달러, 뭐 기타 재난 대비 460억 달러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나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인프라 재건에 또 5,500억 달러 신규로 예산을 또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공실도 생기고 좀 과거에 몇 달 전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 비주거 관련된 인프라 투자 쪽은 상당히 활발한 대규모 자금이 법령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는 국토가 엄청 넓잖아요. 그리고
50개 주 곳곳에 이제 행정력이 다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인프라 투자가 또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00만 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을 지닌 9,200개 정도의 발전소가 있는데 설비가 너무 노후돼 갖고 미국이 정전이 엄청나게 자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동 40년 이상의 노후화된 뭐 변압기, 송전기, 뭐 이 송전선 이런 쪽이 약 70%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량들이 이제 40년 이상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 의해서 이게 바뀌고 전부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망의 안전장치를 하는 차단기 이 중에 60% 이상이 45년 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도 국내에서도 전력을 여름철에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마다 갑자기 한번 전기가 나가는 네. 내려앉는 그런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난리 나죠, 그럼 사실. 네, 그래서 네. 정전도 되고 뭐 네. 저희 아파트도 최근에 정전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오래된 이런 전력 기기 관련 쪽이 상당히 조금은 이제 바꿔야 되는 교체 수요가 온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노후화된 전력은 송배전 과정의 전력 손실이라든지 전력 품질 저하의 주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거든요. 오래된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전력의 품질 저하가 되고 전력 손실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초전도체라는 게 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전력을 확 쏘면은 아무리 이제 이게 저항이 없는 걸 뭘 해도 한 4% 정도가 이제 손실이 난다 그래요. 근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 연간 22조 원 정도의 아무것도 안 하고 손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 있다는 기본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없애는 쪽에 뭘 쓰냐면 은을 쓰는데 은은 비싸기 때문에 구리로 대체하고 네. 이 구리가 이제 제2의 이런 관련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구리 관련주가 왜 올라가느냐. 그 구리가 이제 그 핵심에 사용되니까.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다 필요 없고 어떤 뭐 온도 이하로 확 내려가면 과거에는 270도 영하 네. 270도까지 내려가면 이게 가능했고 지금 한 140도 정도 영하까지 내려가면 어느 정도 이제 초 전도체 관련된 부분이 생긴다. 뭐 이렇게 이제 띠이 생기면서 지금 주가들이 이제 관련된 주식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력 손실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핵심적으로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된 전력망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현대화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 법안에 관련된 대규모 자금이 집행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면 보통 보면 미국 쪽에서 이 전력을 많이 쓰는 곳이 대부분 다 동부 지역입니다. 동부 지역 쪽에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 거기가 이제 공업화가 많이 된 거니까요. 네, 많이 돼 있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쪽은 미국 서부 남부지기라든지 뭐 중부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넓은 땅에서 그 전력을 갖다 이동시키기 위한 부분들이 너무 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노후화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변압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쳐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법 IIJA 법을 기반으로 전국의 초고용량 송전선 개발을 시작했고요. 현대화 뭐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전력망을 구축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 뭐 전기 관련된 뭐 전기차 관련된 신재생이라든지 그런 것 다 포함되거든요. 풍력이나 이런 것 다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제 전력 시설 신설 교체 전력망 유용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 전력망 투자의 의미로서 이제 북미 송전 케이블 같은 경우에 길이를 좀 볼 수 있는데 북미 송전 케이블의 길이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77만 6천 이게 서비어 킬로미터 이게 회선 긍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정도 되는데 10년간 연평균 1.6%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2030년에는 90만 9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어 킬로미터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송전 케이블 길이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돈은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조사 기관인 오스티 애널리스트카에 의하면 북미 전력 변압기 시장 규모의 경우에는 2019년에 3,370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33억 7,100만 달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2019년에 33억 7,100만 달러에서 지금 2020년도에는 뭐 거의 이제 많이 조금 줄었다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쪽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추세가 연평균 6.4% 정도로 성장을 할 것 같고요. 2030년도에는 64억 4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대비 거의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전력 변압기 시장 규모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국미 배전 변압기 시장 규모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모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은 2028년까지 연평균 3.8% 성장하면서 23년 올해 말에 37억 2천만 달러 정도로
이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큰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긴 거고요. 더군다나 지난 5월에 미국 정부가 이 손전설로 관련된 입지나 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전력망 연결 방안과 관련된 허가 개혁 행정 목표까지 발표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보통 부지 선정이나 비용 배분 규정 그다음에 연안 송전선 연결 촉진 이런 신규 발전 프로젝트가 보통 한 4년 이상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서는 진행이 잘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굉장히 앞당기는 그런 법안을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상기해 보면 반도체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 2021년도에 텍사스의 한파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맞아요. 네. 공장도 안 돌아오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전 사태까지 날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어느 정도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전선 업그레이드 배부 가속화가 최우선 순위에 지금 미국 쪽에서 법안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년 작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총 22개의 고전압 송전 프로젝트가 승인 또는 검토 중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모두 이제 고전압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 송전선보다는 더 낮은 전력을 낮은 손실로 전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력량을 약 10에서 12%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된 발전 에너지를 2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기술로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은 빨리 이걸 서두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기 변압기 시장 같은 경우는 21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 업체가 아주 높은 점유율을 가진 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21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변압기 시장은 5개 회사가 장악을 했는데 뭐 ABB라든지 뭐 제너럴 일렉트릭, GE라든지 그다음에 시멘즈, 그다음에 뭐 토시바 뭐 이런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니틀란 뭐 이런 그 관련된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드린 5개 회사가 미국의 변압기 시장의 한 5개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변압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업체들이 이제 다수의 기업들 사이에서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 변압기 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다 자체 생산이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 쪽은 수입 의존율이 변압기를 한 82%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미국 내에서 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 20억 달러 이상 지금 수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수입 물량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 이번에 이제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우리 건설기계 이런 쪽이 결국은 디리스킹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사이클로 들어왔고 일정 부분 주가가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단기에 뭐 단기적으로 한 분기 두 분기로 실적이 좋아지다 끝나는 사이클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상계해 보면 한 20년 정도 전에 상당히 우리 뭐 전력기기나 변압기 쪽 관련된 회사들이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OPM이라고 그러는데 한 15%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도까지 들어와도 적자가 나거나 BP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상당히 많이 망가졌었어요. 그만큼 이제 이익률을 구가를 못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안이 형성되고 자금이 이제 인프라 투자에 집중 추진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 5% 중반 정도까지는 탑티어 회사가 올라왔어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쪽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실적 때 뭐 8% 12% 이렇게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에 끝날 이슈가 아닌 거예요. 물량도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20년 전에 과거에 그런 회사들이 뭐 15% 이상 구가했던 영업이익률이 있었던 역사가 있고 그 큰 사이클이 이번에 미국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가가 좀 올라와서 뭐 조정을 하거나 쉬어가는 국면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국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변압기, 그다음에 전선, 뭐 전력기기, 그다음에 뭐 건설기계 이쪽까지도 다 같이 아울러서 아마 종목들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태도를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변화하는 것, 그 다음에 IIJA 법안으로 미국의 인프라 특별히 송배전기 수요가 는다. 네.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에 효성중공업이 제일 강하게 뻗고 있고요. 맞습니다. 또 현대일렉트릭, 그죠? 네. 그다음에 LS일렉트릭이 또 최근에 급등하면서 맞습니다. LS일렉트릭 시총이 현대일렉트릭을 넘어섰네. 네. 과거에 뭐 전력기기에서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에 생각해봐도 작년까지만 해도 전력기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이게 뭐 완전 내수주도 아니고
그냥 뭐 맨날 이렇게 플릿하면서 수익도 못 내고 영업이익률 뭐 BEP 정도 겨우 맞추거나 적자 나오거나 뭐 이익률 나봤자 1% 분기 찍고 뭐 이러니까 뭐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사이클이 오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디리스킹 관련된 쪽은 단순한 변압기나 이런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전력기기라든지 건설기계 장비 그다음에 청정에너지 관련 소재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과 관련해서 잠깐 네, 말씀드리면 이제 효성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수주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부터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이제 되기 시작했고요. 물론 주가는 먼저 선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의 2분기 중공업 부분 영업이익률이 8%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거는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왔고요. 신규 수주 매출 인식이 이제 2분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분기 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력 인프라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되고요. 2분기 영업이익률이 8.7%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쭉 여러 개 매출 쪽이 있는데 수익성 개선 본격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아마 영업이익률이 4.2%포인트가 더 좋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9.2%까지 올라왔죠. 상당히 좋은 그림입니다. 교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확대 그리고 북미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유럽 쪽에 관련된 신규 수주 확대되고 있는 것도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2분기 북미 지역 매출 증가하는 환경에서 제품 믹스 개선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현대인프라코어 놀라지 마세요. 영업이익률이 12.3%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좋아지고 그러니까 네. 매출 볼륨도 올라오고 근데 영업이익률이 12%까지 올라오면 영업이익률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는 말씀 언급드렸던 이런 네.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을 조금 더 호흡을 가지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좀 나쁘지 않은 어떤 그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가는 실적에서 움직인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쪽이 이쪽 섹터입니다. 건설기계, 전력기기. 계속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도 계속 타고 갑니다. 말씀하신 전력기기 3사,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말고도 또 뭐 조금 가벼운 기업은 재룡전기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네, 분도 뭐 많은데요. 일진전기, 네, 재룡전기 등등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LS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죠. 뭐 우리가 포스코홀딩스가 막 움직이니까 LS 그룹주가 또 부각됐지 않습니까? 자회사들이 이런 전력기기나 이런 것들을 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쪽도 LS 그룹에 있다 이래서 한번 부각이 반짝된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쪽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전력기기, 변압기, 건설기계 쪽까지 좀 확장해서 북미의 그 교체 수요, 인프라 교체 수요로 관련된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